신한금융투자의 안지원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오랜만에 좀 반등 플러스 좀 네. 빨간색이 좀 보이긴 했는데 어떠셨나요?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0.65% 정도 코스피 코스닥 고르게 좀 상승한 게 돋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출 데이터도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고르게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좀 업종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수출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네, 수출 정말 잘 나왔는데 이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업종 제일 많이 올랐던 거는 의약품이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전기가스 업종이 1.7%였습니다.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5.5%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이 큰 회사가 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작년에 국내 의약품 무역 수지가 사상 최초로 흑자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근데 거의 다 셀트리온 덕분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통계를 작성한 98년도 이후로 최초로 흑자 기록을 한 거고요. 의약품 수출액이 전체 한 약 1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완제 의약품이 약 8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상위 제품 3개가 모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예, 완제 의약품 수출액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92%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폭이 62.5%나 달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다 올랐는데요. 셀트리온이 한 4%, 셀트리온 헬스케어 5%, 셀트리온 제약이 5%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근데- 아주 뭐 대단하네요. 과거 진짜 자동차 맨날 남의 거 부속 갖고 가다 조립만 하다가 수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의약품들을 복제하고 카피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 제약 산업의 본령처럼 느껴졌는데 네. 드디어 우리 물론 뭐 바이오 시밀러이긴 하지만 우리 힘으로 이렇게 수출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드디어 제약업체가 주요한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 수출의 증가를 이끌었다는 게 네. 그래도 참 그 인상적인 날이 아니었나. 앞으로도 쭉쭉 성장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네. 투자자들은 먹을 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맨날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만 보다가 이거 또 없어지면 어떻게 돼 하는 고민했는데 제약도 윗뚜껑이 열렸죠. 왜냐하면은 한국이 전체 제약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면 1.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 내수 시장으로는 제약 업체가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그리고 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 미국과 또 그리고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시장을 뚫기 시작한다면 한국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 열린다. 마치 화장품 회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팔 때는 그냥 그렇다가 중국 사람한테 팔 때는 무지무지하게 주가가 오른 것처럼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네. 네. 다른 업종은 네, 어떤 그리고 오늘 사실 바이오 업종 상승세를 좀 주도했던 건 셀트리온도 있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크게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가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400억 정도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277%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60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이 한 4천만 회분 정도가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CMO에 대해서 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CMO라는 거는 이제 이 의약품을 대신 위탁 생산만 해주는 겁니다. 주문을 받아가지고 공장만 돌려서 생산만 해주는 거고요. 노바백스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하반기에 4천만 회분 정도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로 먼저 줬으면 좋겠는데 네. 해외로 먼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반도체로 따지면 그 파운드리 네,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산업 전진 기지가 된 거예요. 바이오에서도 네.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네. 바이오 업종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화이자와 모더나가 백신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도 나왔거든요. 네. 네, EU하고 최근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화이자가 25% 인상한 19.5유로, 모더나가 10% 인상한 25.5유로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라면 가격은 7% 올리는 것도 겨우겨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오르곤 하는데 굉장히 단숨에 25%나 인상을 한 거는 굉장히 큰 인상인 것 같고요. 이 제약 업종이 바이오 네. 제약 업종이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끼어들어 죄송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진율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1,400억 그렇죠. 매출에 무려 600억이에요. 건설업에서도 네. 있을 수 없는 네, 그렇죠.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와 근데 사실은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이오로 잘못된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과거 우리 한 20년 전에 IT 쪽에 정말 수많은 업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고 살아남은 업체는 이제 몇 가지 아니지만 그 살아남은 업체가 한국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숱한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갔는데 이제 슬슬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2.5% 올랐고요.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 상승률이 전기가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2%나 올랐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2%나 오르는 회사가 아닌데 오늘은 오랜만에 전기요금 4분기에 또 인상을 할까 말까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저께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와 같은 높은 연료비가 하반기에도 유지되거나 상승한다면 4분기 중에 연료비 연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작년 말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한 이후에 계속 전기요금에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주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애가 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할까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좀 걸림돌이라고 하자면 정치권의 움직임이 좀 걸림돌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전기요금을 동결도 아니고 추가 인하를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그런 추가 인하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또 이런 시점에서 산업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이 나온 걸 보면은 또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됐던 날인 것 같습니다. 4, 4분기에 선거는 없지 않습니까? 4, 4분기에 선거 있으면 저는 못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참 1분기라서 다행이네요. 네, 어려운 업종이기는 해요. 이게 연료비 연동제를 한다고는 해도 이게 네.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올리기에는 워낙에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특히나 한여름에 지금 이 무더위에 네. 이게 전기요금 당장 올리는 거 아니더라도 얘기만 나와도 우리 에어컨 아껴야 돼서 다들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발언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산업자원부에서는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내년 3월이 대선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네, 않을까요?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한국에 드디어 전기차 점유율이 4%를 넘어서 4.2%를 도달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전환입니다. 이거가 보통 저는 제 뇌피셜로는 5에서 1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순간부터 전환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빨라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치 처음에 폴더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한 명, 두 명 바뀌다가 어느 정도 바꾸니까 그냥 우르르 바뀌는 것처럼 전기차는 핸드폰만큼 빠르진 않지만 거의 같은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전기차는 자율주행 베이스, 보조장치 베이스가 되는 디바이스잖아요. 근데 이게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증진이 될 겁니다.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이 전기차 베이스에서는. 그러면 그거 한번 써보면 사람들이 못 돌아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내 주변에 한 명, 두 명 쓰는 거 그리고 옆에서 같이 한번 타보면 아예 안 되겠다. 나도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미 조금 아파트 같은 데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기 과연 충전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전환 속도면 2024년, 25년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와 높은 점유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김현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황당한 상황이 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재생 각종 다양한 탄소를 덜 발생시키는 에너지 쪽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지금도 사실 빠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국전력이 가격 인상을 좀 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국내 전기차 점유율이 4.2% 도달한 게 2분기이거든요. 네. 근데 참 그 모델 Y가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모든 차종이 못 만들어서 못 판 겁니다. 그러니까 4.2%가 4.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 중국에서 LFP 롱레인지 말고 스탠다드 모델의 LFP를 쓰면서 지금 이렇게 팔고 있는데 가격이 엄청 낮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면
근데 제대로 만들어서 대수를 원활하게 넣어주는 순간 점유율 상승은 완전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이오닉이 초도 그 주문 물량, 그다음에 그 현대 기아의 EV6 맞나요? EV6 모두 제대로 공급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공급하는 순간 순식간에 이게 확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상당히 해야 할 것 같고 2차 전지가 들썩들썩하는 게 다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난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이 수주를 수조씩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 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2분기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6.8%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판매량은 14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년 만에 20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굉장히 네. 빠르게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내도 준비를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업종 상승률 기록했던 건 전기전자 1.1% 기록을 했고요. 해성 DS가 6.7%, DB 하이텍 5%,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1%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3% 올랐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 8월 13일에 가석방 되는 게 유력하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형기를 60% 채운 상태라서 가석방 예비 심사를 통과해서 최종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승인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고 일부 이견이 있어서 요거를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청와대 역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할 경우에는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이제 뭐 파운드리 팹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그 컨펌이 안 나다 보니까 이 투자가 계속 지연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TSMC 뭐 인텔 많이 따라오는데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가석방이 된다면 이 삼성그룹한테는 주가 측면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최근에 좀 꿈틀거리긴 합니다. 네, 삼성물산도 오늘 1.4%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뉴스는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매출을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인텔이 30년 동안 1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동안은 계속 삼성이 1위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나왔고요. 앞으로는 뭐 캐펙스 투자를 누가 많이 하느냐가 이 1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이슈는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그리고 7월이 끝났잖아요. 이제 네. 8월 초다 보니까 7월에 있었던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코스피 상승률과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추이인데요. 코스피가 8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4% 오른 걸 시작으로 그 다음 해 12월에 10% 올랐고요. 그리고 6월에 3% 올랐는데 7월에는 딱 8개월 상승을 마무리하고 마이너스 2.9%로 아쉽게 마감을 했고요. 8개월 연속 지수가 상승했군요. 네, 이제 뭐 2월달, 조정 3월달 됐죠. 떨어진 게 아니었군요.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 2월달, 3월달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예, 결국 들어 올려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순매도를 보면 7월에 5조 원이 나왔고요. 기관은 2.7조 원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 3개월 동안 또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외국인 보유 시총 비중은 34%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항상 뭐 이 외국인 비중 줄어든다 이거 불안하게 들리는데요. 2020년 작년 2월 24일에 그때가 사실 외국인 보유 비중 고점이었거든요. 그때가 39.3%였는데 이때를 최고치로 계속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 영향이 커 보인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외국인 순매수 추이와 원달러 환율을 같이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요거 파란 색깔 선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이고요. 그리고 검은 색깔 선은 원화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거꾸로 놨기 때문에 원화 가치 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0년 코로나 초기에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 매도가 급증한 모습이 보이고요. 이후에 원화 약세 동안에는 매도세가 주춤하다가 하반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 그리고 중국 정부의 가장 최근에 규제 움직임이 나오면서 뭐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뭐 잠깐 딴 얘기하면은 오늘 또 마윈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는데 네. 알리바바가 이제 마윈의 지분과 그 연례 보고서에 쓰는 이제 홍보 자료로 쓰는 마윈의 사진들을 전부 다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작년 7월에 공개한 2020년 연례 보고서에는 마윈이 지분을 4.8%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왔었는데요. 지난달 7월 27일 말에 공개한 2021년 연례 보고서에는 주주 명단에서 마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마인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개가 안 돼 있어서 마인의 지분 가치가 240억 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약 3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굉장히 큰데 얼마에 도대체 누구한테 넘겼는지가 아직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소프트뱅크나 이사회나 뭐 다른 대주주들 기타 주주들 지분은 엇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마인만 이제 사라진 거고요. 그리고 연례 보고서에 이제 알리바바 역사를 소개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 원래 마인은 이제 그 선생님 시절 때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사진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작년 10월에 이제 당국을 비판한 이후에 좀 자숙을 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사실 그 중국 정부에서는 알리바바가 생존하려면 마윈과 결별하라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다고 하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보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히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지 오늘 알리바바는 홍콩 시장에서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무섭네요, 무섭게. 좀 무섭고 무섭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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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리고- 마무리돼가는 과정이긴 한 네. 느낌이긴 근데 석연치 한데. 않습니다. 이게 네. 확실히 이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어 주네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그 순매수 수급 추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알고 보면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 표에서 그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간 동안 전부 다 합산을 해보면 작년 1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순매도를 합산하면 19조 원 정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42조 5천억이나 나왔습니다. 2배 이상 팔았네요. 기관이. 그 중에 가장 많이 매도한 건 연기금이었는데요. 연기금이 23조 원 팔았고요. 그 다음이 투신이 7조 원 정도입니다. 연기금 판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국민연금의 그 한국 주식 비중 축소 그리고 해외 주식 비중 확대 움직임이 아마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어쩔 수 없는 추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앞으로도 이 연기금은 이제 코스닥 순매수를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20년 만에 방침을 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드리면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운용 현황입니다. 지금 전체 운용 자산이 4월 기준으로는 883조 원이고요. 이 중에 국내 주식 비중은 178조 원입니다. 전체 시총이 한 2,800조 된다고 하면 한 6% 비중인데요. 직접 투자와 위탁 운용을 절반 정도씩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직접 투자 위탁 운용 부분에 벤치마크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일단 직접 투자 부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인데요. 여기에 코스피 종목이 50개가 추가가 돼서 벤치마크가 변경이 됩니다. 아직은 이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수혜 볼 거는 뭘까요?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형주 중에 시가총액 상위주이겠죠. 그리고 위탁 운용 부분은 현재 벤치마크가 코스피와 코스닥 100인데요. 여기에 코스닥 종목 50개를 추가를 해서 벤치마크가 코스피 플러스 코스닥 150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롭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코스닥 1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코스닥 종목들이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수혜주를 저희 신금투 최유준 연구원이 좀 추려 주셨더라고요.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를 변경하면 기존에 수급이 없던 중형주 매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연기금의 올해 순매도한 종목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고요. 덧붙이자면 이 종목들 중에서 그 바텀업으로 종목들을 한번 골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연기금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절 때문에 대형주 매도를 이어가면서도 코스닥 투자 비중은 계속 확대를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이 코스닥 비중이 늘어나도록 벤치마크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이런 추세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도 수급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 B2가 계속 는다라고 합니다. 7월 29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24조 5,450억 원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지금 신용 한도가 꽉 차서 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신용잔고 비율이 그냥 높다고 끝이 아니고 이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 탑 10 중에 대선 테마주가 다수가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내년 3월이 대선이니까 아무래도 대선 테마주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보통 등락을 그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뭐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신용까지 끼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신용 많아지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악재죠. 거의 언제나 이번이 조금 독특하게 신용이 꾸준히 많이 올라가고는 있는데
신용이 많아서 좋았던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네. 큰 시장의 흐름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이 많아지면 결코 좋을 건 없어 보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신용 잔고에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지를 가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탁금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분의 신용 잔고가 어느 정도 네. 쌓였는지를 그 비중을 비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언급드렸던 7월 수출 데이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한 554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56년도 통계 작성 이래 월 기준으로는 최고치였습니다. 네. 1956년도 네, 56년도에 통계 작성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반백년이 넘어서 네, 최고치. 네. 네. 뭐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갈수록 느는 거는 뭐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개 주력 품목이랑 9개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고 하고요. 9개월 연속 월별 수출이 증가를 했고 10년 만에 4개월 연속 20%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6월까지는 좀 기저효과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섹터는 뭐 100% 상승하고 막 이랬었는데 7월부터는 사실 기저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나 수출이 증가한 거는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7월까지 누적 수출은 3,587억 달러였고요. 연말까지 수출액은 6천만 달러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별로 제일 수출 많이 하는 1위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도 110억 달러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나 늘어났고요. 2위는 석유화학 47억 달러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60%나 증가했습니다. 3위는 일반 기계고요. 44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나 증가했고 이 외에도 뭐 철강 41%, 디스플레이 38%, 가전 30%, 자동차 12% 굉장히 다 좋았는데요. 일단 수출 호조의 원인을 한 가지 뽑아보면 원유나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석유화학이나 철강 수출에 호조세를 보인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비중이 확대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인치 LCD 평균 단가가 한 296불 정도인데요. 이보다 높은 OLED 수출 단가는 766불입니다. 점점 OLED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것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 평균 단가가 수출 단가가 18,720불이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친환경차 수출이 평균 단가가 29,440불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정 품목에 쏠리지 않고 이렇게 전반적인 품목들이 전부 다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는 게 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는 전월 대비로 폭발적인 증가율은 이제 이성적인 증가율로 좀 떨어졌네요. 그리고 무선 통신이 안 좋네요. 무선 통신. 네, 핸드폰이죠. 네. 저 부분이 욕심 많은 건가요? 저 부분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늘어나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1, 2월 달에는 뭐 많이 늘었겠지만 네. 그래도 9월 달에 이제 신작이 나올 예정이잖아요. 폴더블 폰이 나오면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8월 3일 화요일 내일에는 7월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전망치가 2.4% 늘어난다. 그리고 6월 달에도 2.4% 나왔고요. 그리고 금통위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현재 국고채 10년과 3년 장단기 스프레드가 2달 만에 100bp였다가 40bp까지 축소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게 더 축소가 될 거냐 아니면 다시 늘어날 거냐에 대해서 NH증권은 추가로 축소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요. 그 말은 뭐 장기금리가 조금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신한금융투자는 추가로 축소되기는 어렵다.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 만큼 뭐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공개되는 더더욱 이런 상황일수록 이런 의사록 같은 데이터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7월 마켓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확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 목요일에는 영국 BOE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8월 6일에는 7월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망은 75만 명 증가한다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고용 데이터는 이제 테이퍼링 그 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7월에 중국 수출입 데이터도 발표가 됩니다.